어느 날 아침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결에 휴대폰 알림이 띵 하고 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웬 3만 원이 입금됐다는 메시지. 보낸 사람은 처음 보는 이름이고 뭐 메모도 텅 비어 있어요. 아, 누가 실수했나 보네. 이따 연락 오면 돌려줘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평범했던 하루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사려는데 카드가 정지됐다고 나오고 월세를 내려니 계좌이체도 막혀버린 거죠.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당신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돈이 들어가서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묶였을 텐데 합의금 300만 원 보내주면 신고 취하해드리죠. 이런 협박을 받는다면 와,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통장 묶기 또는 통장 협박이라 불리는 신종 사기입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 사기가 정확히 뭔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고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침착한 절차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행동 지침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안전 시스템 자체를 무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안전 시스템을 무기로요? 네,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계좌 지급정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 방패 같은 거요. 맞아요. 바로 그 방패가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공격하는 창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믿고 있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뭐랄까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와, 흐름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먼저 당신 계좌에 소액을 일부러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고 은행에 신고해서 당신의 모든 금융 거래를 그냥 마비시키는 거죠. 일상생활이 멈춘 바로 그 순간, 그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 통장을 풀어줄 권한은 사기범에게 단 1%도 없어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군요. 네.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는 말 자체가 이 모든 사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왜 이 수법이 사람들을 그토록 당황하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피해 금액 자체는 처음엔 3만 원이 전부인데 그 파급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기가 유독 교묘하고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심리를 동시에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시간 압박이에요. 통장이 그냥 돈 지갑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월급 들어오고 카드값 나가고. 네. 공과금, 대출이자, 아이들 학원비, 우리 생활에 거의 뭐 혈관 같은 거죠. 특히 주거래 통장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게 묶이는 순간 생활 전체가 그냥 올스톱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장을 봐야 하는데 마트에서 결제가 안 되고 약국에 갔는데 약값도 못 내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뭐든 일단 빨리 풀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빠지게 돼요. 사기범들은 바로 이 시간 압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심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사람의 선의와 죄책감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 3만 원 받은 분 처음엔 돌려줘야지라는 선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사기범은 바로 그 마음을 알고 접근해요. 그러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그 돈은 피눈물 나는 피싱 자금이다. 당신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힘들어하고 있다. 당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 라면서 죄책감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게 정말 요즘 사람들한테 통할까요? 워낙 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데 당신도 공범이다라는 말에 그렇게 쉽게 겁을 먹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시간 압박과 결합된다는 점이에요. 아, 평소라면 말도 안 돼 하고 끊었을 전화도 내 모든 금융거래가 마비된 비상 상황에서는 다르게 들립니다. 혹시 진짜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몇 달간 돈이 묶이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생기죠. 이게 바로 죄책감, 공포, 시간 압박이라는 사기의 3종 세트입니다. 각각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치면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당신을 공식 절차 밖으로 끌어대는 겁니다. 공식 절차 밖으로요? 네. 사기범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당신이 침착하게 은행이나 경찰에 연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말로 회유하고 협박하죠.
은행 가면 절차 복잡해서 더 오래 걸려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피해자로 조사받습니다. 저한테 지금 합의금 보내면 5분 안에 바로 끝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이 나를 정상적인 해결 절차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 멋대로 하려는구나 하고 그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의도만 알아차려도 사기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꾸 나를 은행이나 경찰에 가지 못하게 할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답은 명확해지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실제로 사기범들이 어떤 패턴으로 접근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할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가장 흔한 패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미끼로서의 소액 입금 사례입니다. 네네.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그게 바로 당신의 계좌를 묻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장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돈을 빌미로 내 돈이 들어갔다고 신고해서 합법적인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만 원은 나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내 통장에 거는 족쇄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라고요. 이건 정말 심리적으로 강력하겠는데요. 내가 진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테니까요. 맞아요. 전화해서 다짜고짜 우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당신도 책임져야 한다면서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미안한 마음에 아이고 어떡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라는 생각으로 개인 간의 합의에 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사기범의 노림수죠. 아, 전화통화만으로는 상대방이 진짜 피해자인지 피해자를 연기하는 사기범인지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 간의 합의로 유도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군요. 그래서 공식 절차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게 왜 이 사기가 더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영업자요? 네, 자영업자에게 사업자 통장은 가게의 심장과도 같잖아요. 매일 매출이 입금되고 그 돈으로 재료비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니까요. 가게 운영 자체가 그냥 마비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셨는데 사입 대금을 다음날 아침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통장이 묶이자 눈앞이 캄캄해진 거죠. 그분은 가게가 망하는 것보다 합의금 몇백만 원이 싸다는 생각에 거의 돈을 보낼 뻔했다고 하셨죠. 그 절박함이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그 다급함을 알고 오늘만 처리하면 바로 풀린다고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위험한 행동 2가지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려는 것, 그리고 풀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2가지만 안 해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체계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해 드릴게요. 먼저 사기 의심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딱 10분 안에 해야 할 초기 대응 루틴입니다. 3단어만 기억하세요. 멈춤, 증거, 공식 창구. 멈춤, 증거, 공식 창구. 좋습니다. 첫 번째 멈춤부터 설명해 주시죠.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려고 협상에 응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 입에서 합의금, 수수료, 보증금 같은 단어가 나오거나 오늘 안 하면 일이 커진다며 시간을 압박하면 무조건 대화를 멈춰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순간이 바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단 전화를 끊는 용기가 필요해요. 솔직히 경황이 없을 텐데 그 다음 단계가 증거 확보라고요? 캡처를 3장이나 하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은 그냥 전화 끊고 발만 동동 구를 것 같은데요. 왜 이 증거 확보가 그렇게 중요한 첫 단계인가요? 바로 그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결국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복잡하게 서류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딱 3가지만 확보하면 돼요. 첫째, 내역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화면. 둘째, 협박성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셋째, 부재중 전화든 통화 기록이든 그 번호가 찍힌 통화 기록. 이 3가지 캡처 화면이 나중에 당신이 사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가장 강력한 내편이 되어줍니다. 멈추고 내 편이 되어줄 증거를 확보하고
마지막 단계는 공식 창구로 가는 거군요. 근데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도 절차가 복잡해서 일단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나요? 많은 분들이 공식 절차를 꺼리는 이유가 바로 그 번거로움 때문이잖아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물론 공식 절차가 사기범과의 통화처럼 빠르지는 않겠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간의 다툼을 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먼저 내 주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연락을 받았는데 제 계좌 지급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확히 문의하세요. 그다음 협박 정황이 명백하다면 112에 신고해서 사건 기록, 즉 폴리스 리포트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전화로 사기범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공식 기관에 기록을 남겨서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예방 차원의 초기 대응이고 만약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통장에 꽁꽁 묶여버렸다면요.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할 텐데요. 이미 통장이 묶였다면 당황을 줄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확인, 이해제기, 기한관리. 첫째, 확인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신고했대, 얼마가 문제래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은행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된 게 맞는지, 정확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이해제기군요. 맞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결국 나는 이 사기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아까 확보해둔 캡처 3장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소리치는 단계가 아니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서 은행의 공식 절차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기한 관리네요. 기다리면 풀리겠지 라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특정 절차를 밟아야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안내했다면 그 기한을 반드시 달력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챙겨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듣다 보니 만약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서 다른 계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위한 비상 브레이크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될 때 확산을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오, 뭔가요? 바로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또는 선택해서 일시적으로 묻어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다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비상수단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한 평소 예방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네, 3가지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통장의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아, 통장 쪼개기 같은 거요? 네, 비슷해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공과금이나 자동이체가 나가는 통장, 생활비를 쓰는 통장, 비상금 통장 등으로 역할을 분산해두면 만약 하나가 묶이더라도 생활 전체가 마비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둘째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입출금 알림 서비스는 꼭 켜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통장 묶기 사기는 대부분 소액 입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3만 원이 왜 들어왔지?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가족 단톡방에 공용 문장 하나만 정해두는 겁니다. 공용 문장이요? 네, 예를 들어 모르는 입금 협박 오면 개인합의 말고 은행부터 돈은 절대 보내지 않기 이런 짧은 문장을 미리 공유해두는 거죠.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당황해서 긴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가족 전체를 지키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거네요. 통장 묶기는 내 선한 마음과 당황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착한 척 해도 절대 휘말리지 말고 무조건 공식 채널로 가라. 딱 이거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협상하지 마세요. 특히 합의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입금 내역, 대화 내용, 통화 캡처 기록을 남기세요. 셋째,
은행과 112에 연락해 공식 기록을 남기세요. 넷째,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은행 안내를 기준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고 제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2와 거래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